유튜브가 없는 구글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유튜브는 구글 내에서 만들어진 사업 분야일까요? 유튜브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구글에서 비전을 보고 인수한 회사입니다. 현재 구글 내에서의 유튜브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학생들의 미모를 토너먼트를 붙인 것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 이후 SNS의 강자가 되었죠. 그러던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내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시작된 서비스였고 이 서비스의 비전을 본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니다. 만약 페이스북 내에서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누군가가 제안했다면 주커버그는 이를 받아들였을까요? 인공지능 시대를 연 오픈 AI,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스핀아웃된 회사는 아닙니다. 유사하게 오픈 AI의 창업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제안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나요? 픽사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픽사는 별도의 회사로 시작을 했죠. 루카스가 컴퓨터 그래픽이 많아지는 영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담해줄 회사를 만들었던 것이 픽사입니다. 이후 잡스가 픽사에 들어오면서 그래픽 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부서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 부서가 결국 픽사의 사업을 주도하게 되죠. 그 이후 디즈니는 픽사를 인수하게 되고 픽사의 대주주였던 잡스는 디즈니의 개인으로는 최대주주가 됩니다. 디즈니 내에서 픽사의 결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면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코닥은 현재 옷 브랜드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필름 회사였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코닥은 세계 100대 기업을 70년 이상을 유지했었던 대단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파산 위기까지 갔었어요.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했던 회사예요. 물론 코닥이 개발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10만 화소에 불과했고 저장하는데도 23초나 걸렸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기술의 가능성을 본 소니는 계속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게 되고 결국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후발주자가 되죠. 이후 부도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내부의 새로운 사업이 주력 사업을 잠식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대 기업 코닥의 임원진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계속적인 개발에 제동을 걸었던 거죠. 호사가들은 잡스가 제록스의 마우스를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록스가 마우스를 개발한 다음에 이를 상업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중국과 유럽의 영토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근사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국가였고 유럽은 다수의 국가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세기 유럽은 혼란의 시기였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죠. 반면 중국은 청나라의 시기였고 상대적으로 내부에서의 전쟁은 없었던 중국 내에서는 평화로웠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중국은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나가게 되죠. 그런데 중국은 언제부터 저런 단위 국가였을까요? 진나라가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조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합집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일국가는 송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송나라도 이후에 남송으로 쪼그라들고 요나라 금나라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원나라가 전체를 통일한 이후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춘추전국 시대 같은 시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통일신라가 진정한 통일국가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는 남북조 시대다. 다시 얘기해서 남쪽은 신라, 북쪽은 발해가 지배하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최초의 제대로 된 중앙집권 국가는 무엇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물론 고려도 초기에는 호족 세력이 강력했죠. 하지만 4대 광종에 이르러서 중앙집권이 강화됩니다. 광종은 빛광자를 쓰고 있지만 그 당시 신하들은 미칠광자로 부르고 싶었을 정도로 중앙집권을 위해서 엄청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싫어했던 거고요. 여기서 귀족은 지방 호족을 의미하고요. 일본은 어떻을까요? 에도 시대, 다시 얘기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시대부터를 봅니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과 맞물리죠. 중국과 한반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것이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이 진행되진 않아요. 간혹 일본의 덴노가 등장한 이후 중앙집권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를 역사책으로 읽어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지방 분권된 사회가 에도 시대 이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아시아로 진출을 하죠. 이때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과 중국 대륙에 있었던 청나라는 문호 개방을 상대적으로 못했죠.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을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 당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다이묘, 영주들은 큐슈 저변방에 있었던 다이묘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지방 분권의 색깔을 갖고 있었고 지방에 있었던 영주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조선과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에 관료를 내려보내서 지방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간혹 민족 또는 인종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준 책이 총균세죠. 총균세는 20세기 초까지 신석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파푸아 뉴기니에 살던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명 발달이 느렸을 뿐이다. 그들의 지적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콜로라도 지방에는 메사베르데라는 인디안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가보면 이들이 청동기도 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적들을 보게 돼요. 15세기의 신석기 시대 정말 한참 뒤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총균세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7개의 경합주가 해리스인지 트럼프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득표수가 대통령을 뽑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득표를 많이 하고도 선거인단 수가 적어서 낙선한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가장 가슴 아팠을 사람은 앤드류 잭슨이었을 거예요. 득표는 40%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 밀려서 득표수 30%인 존 애담스에게 대권을 넘겨주어야만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의 대선주의가 구시대적인 것이고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미국의 대선 투표 방식은 의외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균형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은 각 주별로 선거 인단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는 미국 의회의 구성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힙니다. 하지만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씩 할당이 돼요. 주가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2명밖에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주 단위의 지방 분권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와 같은 각 주별로 상원의원은 2명만 뽑게 하는 거죠. 하원에선 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상원에서는 외교와 국방을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대선 제도로 가보면 각 주별로 인구 비례에 맞춘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게 되고 이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런데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을 때 제도가 흥미롭습니다. 마치 상원의원을 뽑는 거랑 유사해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가 51대 49로 민주당이 득표를 더 많이 했다면 55명은 모두 민주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을 뽑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각 지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선거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최초의 미국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이 위대했던 이유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영국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보다는 13개 주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미국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미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관세 제도를 가지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북부는 유럽에서 넘어오는 공산품을 막기 위해서 관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물론 자국 내 이익도 있었지만 북부의 이익도 포함이 된 사안인 거죠. 그래야 북부의 공업화를 이끌 수 있으니까요. 유럽에서 계속
계속해서 우수한 공산품이 밀려들면 북부에서 생산하는 아직은 저급한 수준의 공산품이 시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관세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유럽은 미국에서 수입하던 목화에 관세를 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남부는 목화 수출로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관세를 둘러싸고 두 진영은 갈랐을 수밖에 없던 거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흔히 우리는 링컨을 노예해방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남북전쟁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링컨은 남부의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과 북을 통합시키려고 한 거죠. 즉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미국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남쪽에서는 관세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독립을 외치게 된 거고요. 그래서 60만의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결국 링컨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는 거대한 유럽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미국을 주장을 한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 두 미국의 대통령은 현재의 미국을 낳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칠리아는 의외로 그리스 신전의 보고입니다. 그 중에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우는 아그리젠토는 그리스 신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쪽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헤라의 신전이 있습니다. 둘은 부부죠. 그러나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이에 화합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화합의 신전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중앙집권이 좋은 걸까요? 지방분권이 좋은 걸까요?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벤처 중심의 사업이 좋은 걸까요? 노하우가 중요시되고 치킨 게임에 나서야 되는 대량 생산에서는 대기업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작은 벤처 기업의 육성도 중요합니다. 시대와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